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많아서 공부만 하고 영상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요.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다루려고 했던 수소경제와 탄소배출 감축 섹터에 대한 내용 다루겠습니다. 원래 3주 전 9월 3일에 영상 준비하다가 에코프로 HN 대응 영상을 만들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타이밍이 늦어버렸는데요. 당시 찍어뒀던 스샷을 보면 그 이후로 대장주 효성첨단 소재는 무려 45%나 상승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만 수소 관련 이벤트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외에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효성첨단 소재나 코어롱 인더를 조정 후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일단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이 섹터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 관련하여 A부터 Z까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섹터의 구성, 그리고 각 세부 섹터별 알고 짚어야 할 팩트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분야의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많을 것이나 아예 투자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최근 현대그룹에서 진행된 하이드로젠 웨이브나 국내 대기업들에 의한 수소산업 협의체 발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현대, SK, 포스코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 대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천명하였고 그 생태계 구축에 관한 꽤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에 대한 재료는 거의 소멸시기가 되었으나 그 밖에도 하반기 기후협약 관련 이벤트나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법안 관련 통과,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발표할 수소경제 로드맵 2.0에 대한 것, 또 뒤에서 설명할 CHPS 법제화 이벤트 등 다양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시기와 또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이 섹터가 주목받는 이유와 섹터의 구성 및 주도주, 그리고 섹터의 세부 구조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수소의 생산, 공급, 저장, 운송, 활용 등 각 분야의 구조와 전체 섹터에 대한 체크포인트 및 섹터 흐름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 섹터가 주목받는 이유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최근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영향임을 자명하다고 처음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전 5차 보고서까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인류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논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류에 의한 변화임을 인정한 거죠. 몇십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야 이 화두가 사회 전면에 올라선 건 석유회사에 의한 로비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패권 국가들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실제로 느껴지는 영향을 알기 어렵지만 폭염이나 홍수, 가뭄의 빈도수가 늘어나는 게 현실적인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온이 2.0도 올라가면 10년마다 발생하는 폭염이 5.6배, 홍수가 1.7배, 가뭄이 2.4배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 유럽과 호주 지역을 뒤덮은 산불, 중국에서 발생한 대홍수 등은 모두 이상기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서운 점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속도는 점차 가속화된다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변곡점이 되는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의 온도가 도달하게 되면 남극,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 빙하 등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이 추가로 분출되어 더 많은 온도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해수면 상승 등의 변화도 이 티핑 포인트에 가까울수록 심해질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1도, 2도, 나아가 3도 이상의 큰 폭으로 발생한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해로 인해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역도 많이 늘 테고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PCC의 시나리오는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량의 조절과 친환경 성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2.0도에 도달하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걸 피하기 위해선 이 최선의 시나리오, 즉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달시켜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해야 간신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지금 상태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면 금세 이내 4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친환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 국제기구들은 각종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여 코로나 대책으로 적용하는 재정 정책을 친환경 센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각종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자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그 지원 규모는 점차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린본드와 같은 ESG 채권이나 ETF 규모가 커지는 것은 조달 금리를 낮춰 글로벌 환경이 금리 인상 흐름으로 가더라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겠죠.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전환의 끝은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CUS, 전기차 등의 탄소 발생 저감 기술들입니다. 이처럼 매크로적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섹터를 푸시해줄 것이 분명하니 모든 투자자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친환경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섹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전환의 핵심은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운송 등의 유통업 관련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산업용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그 기술 여부와 연관이 깊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소의 공급, 저장, 운송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수소 활용의 경우 각종 운송, 수송용 모빌리티나 에너지 발전 기술 관점에서의 수소를 바라보는 분야입니다. 이 모든 섹터들의 목표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그 방점이 있고 대부분의 에너지, 유틸리티, 화학 등의 제조업 섹터와 관련성이 깊죠. 참고로 올해 9월 이 섹터 안에서 주도주격 성격을 가졌던 분야는 빨갛게 표시한 세부 섹터였습니다. CCUS나 기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종목들, 그리고 저장 용기와 관련된 기업들, 또 성장주에서 실적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전기차 관련 섹터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몇몇 종목들이었죠. 각 분야에 펼쳐져서 포진되었긴 하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빨간 영역의 종목들만 급등하고 다른 섹터들이 소외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종목들이 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언제쯤 투자할 만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체 섹터에 대한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각 분야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펴볼 테니 구독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수소 섹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수소 생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소는 물이나 암모니아 등 다른 원자들과 결합된 상태로 있는데 이를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선 H2 수소기체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소 생산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촉매와 열을 가하여 수소를 직접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를 계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방법이 나눠지지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종 화학제품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데 이를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매스에서 메탄올을 뽑아 여기에 열과 촉매를 가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들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별로 그 친환경성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들을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그레이수소의 경우 앞선 계질법으로 만들어낸 경우인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친환경적이라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블루수소는 이 그레이수소의 생산 방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경우 부르는 명칭이죠. 그레이수소는 앞서 말씀드린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법과 천연가스를 계질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부생수소의 경우 석유화학, 제철산업과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이 탄화수소 계질이란 건 석탄, 석유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이 그레이수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이 CCUS인데요. CCU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 자체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CCUS를 포집하는 기술은 연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아니면 순산소 연소법이란 방법으로 진행하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효율성을 따져볼 때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흡수 기반의 방법으로 그것도 습식 흡수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습식 흡수 방법의 경우 건식에 비해 포집할 수 있는 기체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도 기술이 MEA, DEA, TEA, MDEA, AMP, QSOL 등으로 나뉩니다. 습식 흡수 기술에 관해서 공학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째, MEA 방법이 지금까지 대세였고 효율성은 좋았으나 부식이나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높은 단점이 있었던 방법이었으며
두 번째 AMP 방법이 MEA보다는 속도가 느리나 그 용량도 크고 재생에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 현재 대세가 되는 기술이란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CCUS 프로젝트에서 AMP 방법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게 그 증거입니다. TAMDA는 황화수소와는 반응성이 좋으나 정작 중요한 이산화탄소와는 반응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는 기술이고요. 키에솔이란 기술은 한국의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로 흡수력은 우수하나 재생에 고에너지가 필요하고 부식성도 있으며 흡수 속도도 느립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이죠. SK 머티리얼즈가 기술 이전하여 상용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AMP, MEA 등의 타 기술 선도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이며 한국의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여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키에솔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 탄산칼륨을 이용하는데 최근 급등한 유니드가 이와 관련된 기업이죠. 그러나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기술 라이센스 비용 부담 때문에 국산화 기술을 만들 거라는 측면과 이 분야는 포집 산업 분야에 따라 많은 구조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상당히 블루오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수의 정유, 화학기업들은 CCUS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터의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이 CCUS에 대해 기술적 여유를 가졌던 가장 큰 원인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선 고압 조건의 지하 깊은 곳의 자연환경이 필요한데 고갈된 가스나 원유전이 알맞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동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관심이 많은 기술이었죠.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저장이 중요한 이유는 광물화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면 이산화탄소의 저장과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 산업을 영위하는 태경 케미칼의 경우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처럼요. 결국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와 관련된 투자 영역은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CCUS를 활용해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컬과 롯데정밀화학은 자체 CCUS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앞선 습식 방식이 아닌 분리막 방식이고 암모니아 기반에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SK ENS의 경우도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수소 경제 관련 핵심 기업으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하고 있죠. 포스코의 경우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통해 블루수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제철에 활용하는 순환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경우 효성그룹 자체가 수소 경제를 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학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둘째는 CCUS 포집 기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딱 세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KC 코트렐로 CO2 포집 기술 중 건식 방법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 실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 기업들과 함께 말이죠. SK 머티리얼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에솔 기술을 이전받아 습식 CO2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슈만 없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드의 경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륨 기반의 CCUS 기술의 원자재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CO2 활용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캠트로스와 그린케미컬은 대표적으로 CO2를 활용하여 각각 에틸렌 카보네이트와 알킬렌 카보네이트라 불리는 2차 전지의 용매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만 따로 분해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인수한 기업이고요. 사실 이쪽 CO2 활용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의 방향은 CO2를 저장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영역으로 CO2 처리 관련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액체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 카테고리에 속하며 포스코와 현대오일뱅크와 같이 중동 등의 국가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저장하는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동해가스전의 탄소 저장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산업용 온실가스 감축 영역에선 탄소 포집이 아닌 기타 온실가스 감축 분야도 투자 분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온실가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대비 배출량은 적지만 온난화 지수는 높기 때문에 배출 저감 장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에선 더 필요한 기술이죠. 제가 자주 다루던 에코프로-HN이 이 사업 영역을 영위합니다. N2O 등의 배출은 많은 석유,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므로 확장할 수 있는 시장도 넓은 편입니다.
영상이 길어졌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CCUS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소개까지만 마치고, 다음 영상을 통해 수소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수소 공급, 저장, 운송 등의 분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